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이곳은 한국금융연수원의 빈 강의실에서 지금부터 약 45분 정도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현재 시각은 2024년 1월 2일 화요일 아침 8시 10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오늘 9시부터 강의가 있는데요. 한 45분 정도 영상 촬영하고 강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올해는 2024년에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벤트가 2024 파리 하계 올림픽입니다. 1896년에 시작된 제1회 아테네 올림픽으로부터 올해까지 128년 자, 128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하계 올림픽 대회 올해가 제 33회 파리 올림픽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계 올림픽의 주요 특징, 그러니까 지금까지 1896년부터 올해 2024년까지 128년 동안 진행된 하계 올림픽의 역사에 있어서 개최지, 역대 하계 올림픽 개최지와 또 특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7월 26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제33회 하계 올림픽 대회가 17일 일정으로 전개되는데요. 자, 어제 9시 뉴스에 하계 올림픽 관련해서 많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계 올림픽 128년 역사상 최초로 올림픽 주 경기장, 그러니까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에서 각국의 참가 선수단들이 입장하는 게 아니라 파리의 센강에서 그 선박을 타면서 각 국가들이 입장하는 그러한 사상 최초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이제 그 일정한 공간인 올림픽 주경기장 메인 스타디움 안에서 각 국가들이 국가명을 알파벳 순으로 구분해 가지고 알파벳 순서대로 각국 선수단이 입장을 했는데요. 올해는 파리의 한복판을 관통하는 길이가 한 800km 정도 길이가 되는 프랑스의 센강이 프랑스 파리를 관통해서 북대서양의 노르망디 해협 근처로 흘러가는 게 센강인데요. 그 센강에서 선박을 이용해서 각국 참가 선수단들이 그 개막식을 전개하는 최초의 시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역사 문화, 프랑스 파리는 잘 아시다시피 유럽의 문화와 예술의 도시인데요. 자, 다양한 파리의 유적지에서 각종 종목들을 개최하는 최초의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랜드마크 파리의 에펠탑이 있는데요. 에펠탑은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에 발생이 됐고 100주년이었던 1889년 그때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만국 박람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그때 임시 구조물, 건축물로 세워진 게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높이가 324m 높이인데요. 1년에 관광객이 약 800만 명 정도가 방문하는 프랑스의 효자 관광 상품이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입니다. 그래서 그 에펠탑은 처음에 그게 건설될 때는 흉물이다 해가지고 비난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랜드마크, 유럽의 랜드마크이자 프랑스 파리의 상징이 된 게 에펠탑인데요. 그 에펠탑이 세워진 그 앞에 광장에서 바로 비치 발리볼 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하계올림픽 종목 중에 비치 발리볼
있는데요. 해변 배구란 뜻이죠. 제가 살고 있는 잠실에서도 잠실 한강공원에서 가끔 그 모래를 깔아놓고 거기에서 국제 비치 발리볼 대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프랑스 파리 에펠탑 앞 광장에 모래를 깔아놓고 그곳에서 이번 파리 올림픽의 종목 중 하나인 비치 발리볼 대회를 그곳에서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절대 왕정의 상징인 베르사유 궁전, 베르사유 궁전 다 잘 아실 겁니다. 짐이 곧 국가다라는 명언을 남긴 절대 왕정의 상징인 루이 14세 시절에 베르사유 궁전이 화려하게 조성이 됐는데요. 자, 루이 14세 잘 아시다시피 1643년부터 1715년까지 무려 72년 4개월 동안 프랑스를 통치했었던 5살에 즉위해서 77세 사망할 때까지 무려 72년 4개월 동안 프랑스의 파리를 통치했었던 짐이 곧 국가다 절대 왕정의 상징인 루이 14세가 조성했던 그 베르사유 궁전, 프랑스 남서쪽 약 한 15km 정도 지점에 있는데요. 그곳에서 바로 근대 5종과 승마 경기를 개최를 합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의 콩코르드 광장과 개선문 사이 길이가 약 2km 정도 되는데요. 그 프랑스의 대혁명의 광장인 콩코르드 광장과 개선문 사이에 있는 연결 길이 그 유명한 샹젤리제 거리인데요. 샹젤리제 거리의 그 중간쯤에 프랑스의 대통령궁인 엘리제 궁도 있고 또 그 중간쯤에 바로 1900년 또 프랑스 만국 박람회 당시에 건축했던 역사적인 건축물이자 현재는 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 그랑 팔레라고 있습니다. 그랑 팔레 그곳에서 또 태권도와 펜싱 경기도 개최하는 등 프랑스 파리의 주요 역사 유적지에서 이번 33회 하계올림픽 종목 중에 몇 가지 종목을 개최한다라고 어제 뉴스에 보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 파리올림픽은 프랑스가 1904년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900년 또 1924년 그 다음에 2024년 프랑스 파리가 이번에 하계올림픽을 개최하면 하계올림픽을 3번 개최한 두 번째 도시가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1908년에 런던에서 하계올림픽, 또 1948년도 런던 하계올림픽, 2012년 런던 하계올림픽 이상 3번 런던은 하계올림픽을 개최했기 때문에 런던은 하계올림픽을 3번 개최한 최초의 도시고요. 이번 파리에서 하계올림픽을 개최를 하게 되면 파리가 하계올림픽을 3번 개최한 두 번째 도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로스앤젤레스는 4년 후인 2028년 제34회 하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로스앤젤레스는 1932년, 1984년, 2028년 이렇게 3번 개최하는 세 번째 도시가 됩니다. 여하튼 프랑스 파리는 이번 하계올림픽 개최를 하게 되면 하계올림픽을 3번 개최한 두 번째 도시가 되고 이번 하계올림픽은 1924년에 개최한 이후 100년 만에 다시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하계올림픽 128년 역사상 거의 전무후무한 그러한 빅 이벤트로 개막식도 그런 식으로 센강에서 배를 타고 하는 등 다양한 특별한 그런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녀 선수단이 총 1,500명입니다. 1,500명. 그런데 양성평등, 남녀 평등을 기치로 내걸어 가지고 남자 선수 5,250명, 여자 선수 5,250명, 합계가 1,500명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딱 맞췄냐면 여자 선수들의 종목을 많이 늘렸답니다. 그래서 남자 선수들 숫자와 맞춰가지고 남녀 숫자가
남녀 선수의 숫자가 각각 5,250명, 합계 1,500명으로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올림픽 경기와 장애인 올림픽인 패럴림픽의 뭐 로고를 같이 사용하고 이러한 굉장히 혁신적인 그러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참고로 1896년 근대올림픽 1회 대회가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렸는데요. 그 이유는 고대 그리스 시절에 올림피아 제전이라는 그 제전이 개최됐던 지역이 그리스이기 때문에 근대올림픽 1회 대회를 1896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1896년 개최하기 2년 전인 1894년에 국제올림픽위원회 즉 IOC가 출범이 됐는데요. IOC를 출범하게 된 계기는 바로 올림픽의 아버지라 하는 프랑스의 쿠베르탱이 1870년부터 1871년까지 프랑스와 독일 간의 전쟁, 이른바 보불 전쟁이 발생이 됐고 그때 비스마르크 수상이 통솔했던 바로 독일 즉 프로이센이 프랑스를 꺾어버려 가지고 프랑스는 이제 패배한 그러한 그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는데요. 그 상실감과 보불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상실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프랑스 국민들에게 고대 그리스 시절에 올림피아 제전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프랑스의 지도자였던 쿠베르땡이 바로 근대 올림픽을 창안을 했고 그래서 1894년에 IOC를 출범시켰고 초대 IOC 위원장은 다른 사람이 했는데요. 2대 IOC 위원장을 바로 쿠베르탱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IOC가 출범된 때로부터 2년 후인 1896년에 근대올림픽 1회 대회를 고대 올림피아 제전이 열렸던 그리스 아테네에서 1회 대회를 개최해서 올해 2024년까지 128년의 근대올림픽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이번 프랑스 파리 2024 파리 하계올림픽이 33회 대회인데요. 1916년에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가지고 한번 개최를 못했고 그 다음에 1940년과 1944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가지고 또 하계올림픽을 두 번 개최를 못해서 결국은 하계올림픽을 1차 세계대전 때인 1916년, 2차 세계대전 때인 1940년과 1944년 이렇게 총 3번을 개최를 못했는데 횟수는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916년에 제6회 대회, 또 1940년에 제12회 대회, 또 1944년에 제13회 대회 개최는 못했지만 대를 사용을 해버려 가지고 결국 이번 하계올림픽 파리 대회가 33회 대회이긴 하지만 3번 개최 못한 걸 빼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30번째 개최를 하게 되는 셈이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8년 34회 대회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하고요. 그로부터 4년 후인 2032년에는 호주의 브리즈번에서 제35회 하계올림픽 대회를 합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하계올림픽 대회를 역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고로 동계올림픽 1회 대회는 1924년 프랑스의 샤모니에서 열렸습니다. 자, 프랑스 파리가 올해 하계올림픽 대회를 함으로써 100년 만에 프랑스 파리에서 하계올림픽 대회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00년 전인 1924년에는 프랑스 파리에서는 하계올림픽, 프랑스 샤모니에서는 제1회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프랑스는 유럽의 중심 국가다 보니까 다양한 국제 이벤트들을 많이 개최해 왔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 대회는 개최를 못한 경우에는 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하계올림픽 대회는 개최를 못했어도 아까 6회,
12회, 13회 그 대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 파리 하계올림픽이 33회 대회이긴 하지만 3번 개최를 못했는데도 대를 사용했으니까 파리 하계올림픽 이번 대회가 30번째 대회인 셈입니다. 자, 개략적인 하계올림픽의 역사를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1회 대회부터 개최지와 그 다음에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30분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2024년 1월 2일 화요일 아침 8시 27분 정도 됐는데요. 강의 시작 3분 전까지 촬영하겠습니다. 한 30분 촬영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대회는 1896년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그리스 시절에 올림피아 제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근대 올림픽을 창시했기 때문에 1회 대회를 상징적인 장소로 고대 올림피아 제전이 개최됐었던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제1회 근대 올림픽 대회를 1896년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회 대회가 바로 1900년 프랑스 파리입니다. 그때 만국 박람회를 겸해서 프랑스 파리에서 제2회 하계 올림픽 대회가 열렸었고요. 자, 그 다음에 1904년에는 미국의 세인트 루이스입니다. 자, 왜 세인트 루이스에서 열렸냐면 그때 자, 제가 최근에 미국 관련된 유튜브를 많이 찍었는데요. 자, 미국의 영토 확장 과정을 보면 1789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취임하고 미국 건국 초창기에는 지금의 미국의 미시시피강 동쪽 지역에 그쪽에만 미국의 영토가 한정이 되어 있었죠. 미국의 대륙을 전체적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3등분을 하게 되면 가장 동쪽 지역의 미시시피강 동쪽 지역에 한했던 그 시절이 바로 미국의 건국 초창기의 미국의 영토였고요. 가운데 지역, 미국의 대륙 중간 지역에 있는 그 중부 지역은 바로 1803년에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그 당시에 프랑스의 나폴레옹 제1통령으로부터 1,500만 달러를 지급하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존 영토가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시절에 2배로 확장이 됐고요. 그 뒤로 이제 미국의 서부 지역은 예를 들어서 북서부의 워싱턴주나 그 밑에 오리건주나 또 남부의 플로리다주 이런 지역은 미국이 1800년대 중반에 스페인으로부터 매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1846년부터 1848년까지 미국과 멕시코 간의 멕시코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승리하면서 멕시코로부터 사실상 강탈했던 그 지역이 캘리포니아주, 그 다음에 뉴멕시코주, 그 다음에 애리조나주, 네바다주, 유타주, 그 다음에 콜로라도주의 일부, 그 다음에 와이오밍주 이런 지역들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국의 서부 이쪽이죠. 중서부 그 지역은 바로 미국과 멕시코 간의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면서 1848년에 멕시코로부터 사실상 헐값에 매입했으니까 강탈한 거나 다름없는데요. 그런 식으로 미국 대륙의 영토 확장 과정이 있는데요. 그 중간 지점이었던 1803년에 토마스 제퍼슨 3대 대통령이 프랑스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로부터 1,500만 달러에 매입했던 그 곳이 지금 미국 대륙을 수직으로 3등분 했을 때 중간 지역에 해당되는 그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는 루이지애나 지역이라고 했지만 그 당시에 루이지애나는 미국 대륙의 중간 지역 전체를 칭하는 거였고 지금의 50개 주 중에 하나인 루이지애나 주는 남부의 아주 작은 주에 불과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1803년 당시는 루이지애나 지역은 미국 중부 지역 전체를 칭하는 광활한 지역이었고 그걸 나폴레옹으로부터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1,500만 달러에 매입을 했습니다. 자, 그 매입 100주년이었던 루이지애나 매입 100주년을 기념해 가지고 1904년에 바로 미국의 세인트 루이스에서 제3회 하계 올림픽 대회를 개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1908년은 이제 제4회 런던 올림픽입니다.
자, 런던 올림픽에서 최초로 입장을 할 때 국가별로 알파벳 순으로 이제 순서대로 국가들이 국기를 들고 입장을 했던 게 그 최초로 시도했던 게 1908년 제4회 하계 올림픽 대회였고요. 그 다음에 마라톤 42.19km가 원래는 40km 정도였습니다. 마라톤의 기원이 잘 아시다시피 기원전 490년 제2차 페르시아 전쟁 당시에 그리스 아테네로부터 약 40km 거리, 즉 백리길 거리에 있었던 마라톤 평원에서 그리스 아테네군이 페르시아 대군을 무찌르고 그 당시에 올림피아 제전에 올림피아 선수 출신이었던 필리피데스가 마라톤 평원에서 그리스 아테네까지 40km를 달려와 가지고 우리 아테네가 승리했다라는 승전보를 전하고 장렬히 죽었던 게 거대서 마라톤의 기원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라톤은 원래 40km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지금의 42.19km, 26.4마일, 105리길로 길어진 배경은 바로 1908년 제4회 하계올림픽 대회 때 그 당시에 여왕이 그 윈저궁에서 선수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리고 피니시 라인에서 올림픽 주경기장에 골인할 때 로얄석, 여왕이 앉아 있는 로얄석에서 그것을 좀 보고 싶다. 그래서 피니시 라인도 좀 여왕이 앉아 있는 로얄 박스 바로 앞에다가 제 기억에는 여왕인지 왕비인지는 확실치는 않은데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장담 못하는데 여왕인지 왕비인지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여하튼 1908년 당시에 그 여왕 또는 왕비가 윈저궁에서 좀 그걸 관람하고 싶다. 그 다음에 피니시 라인이 바로 메인 스타디움의 로얄 박스 VIP석 바로 앞에서 골인하도록 해라. 그래야 누가 1등 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게 아니냐. 가까운 데서 보고 싶다라는 요청에 따라서 피니시 라인도 여왕이 앉아있는 여왕 또는 왕비가 앉아있는 로얄 박스 앞에다가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니시 라인이 길어져서 지금의 42.19km로 마라톤 코스가 한 2km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게 1908년 제4회 하계올림픽 대회 때부터였습니다. 그 다음에 1912년은 이제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렸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 3국 중에 최초로 하계올림픽을 1912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개최했고요. 그 다음에 1916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1차 세계대전이 진행이 됐는데요. 1914년에 발생된 제1차 세계대전 1918년에 끝났죠. 그래서 한 중간이었던 1916년 하계올림픽 대회는 원래 독일에서 개최하려고 했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그 1916년에 제6회 하계올림픽 대회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1920년은 바로 벨기에의 안트베르펜입니다. 벨기에의 안트베르펜. 거기에서 이제 하계올림픽이 개최됐는데요. 자, 1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였던 독일,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터키는 참가가 허용이 안 됐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터키는 1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라 해가지고 참가를 허용하지 않았던 대회가 1920년 벨기에의 안트베르펜 대회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최근에 2차 세계대전 관련해 가지고도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요. 자, 2차 세계대전 6년 중에 독일군의 서부전선에서 최후의 반격이 1944년 12월 16일부터 1945년 1월 25일까지 6주 동안 전개된 바로 아르덴 대공세, 다른 말로 벌지 전투라고 하는데요. 그게 1965년에 영화 벌지 대전투라는 영화도 개봉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그게 2차 세계대전 서부전선에서의 독일군의 최후의 반격이 바로 연합국의 그 당시에 최전방 보급 물자 항구였던 벨기에의 안트베르펜을 독일이 빼앗기 위한 시도로서
독일의 최후의 반격이었습니다. 그게 아르덴 대공세, 벌지 대전투를 하는데요. 그 안트베르펜 그곳이 그 당시에 연합국의 최전방 보급 기지였습니다. 보급 항구. 자, 그곳에서 1920년에 바로 안트베르펜 하계 올림픽이 열렸고, 그건 영어로 안트베르펜이고 벨기에어로는 안트호프입니다. 자, 그곳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였던 독일,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터키는 참가가 허용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24년은 드디어 프랑스 파리에서 하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계올림픽이 이제 프랑스 파리로서는 세 번째 개최하는 건데요. 그 100년 전인 1924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파리로서는 두 번째로 개최한 거였고, 또 1900년에는 파리로서는 첫 번째로 개최한 하계올림픽이었습니다. 자, 1924년 파리올림픽에서는 뭐가 특징이냐면 바로 올림픽 선수촌이 처음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선수들이 집단으로 이제 투숙하는 그러한 올림픽 선수촌이 없었는데요. 1924년 파리 올림픽 때 처음으로 올림픽 선수촌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28년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회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회. 그 다음에 1932년이 바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이었고요. 미국은 그때 1904년 미국 세인트 루이스 올림픽에 이어서 1932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를 함으로써 미국은 이제 하계 올림픽을 이제 그 당시에 두 번째로 개최하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1932년에 우리가 일제강점기였죠. 일제강점기 하에서 일본 선수단으로 출전하긴 했지만은 우리 한국인이 최초로 그 일본 선수단에 포함돼 가지고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한국인이 출전한 그 올림픽이 1932년 1932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이고, 일본 선수단으로 우리 한국인이 처음 출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4년 후에는 드디어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바로 우리 송기정 선수께서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날짜가 정확하게 1936년 8월 9일입니다. 비스마르크 언덕을 돌파하면서 우리 한국인 최초의 금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2시간 29분 19초라는 올림픽 신기록으로 마라톤에서 우승을 해서 한국인의 기상을 세계 만방에 떨쳤던 게 1936년 베를린에서 개최된 하계올림픽 올림픽 마라톤 송기정 선수의 금메달 획득이었지만 일제강점기 하였기 때문에 일장기를 달고 달리는 그러한 그 서름이 있었다, 통한의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그게 1936년 8월 9일 베를린 올림픽에서 2시간 29분 19초에 그 당시 올림픽 신기록으로 송기정 선수가 우승했지만 일본에서 획득한 걸로 보는 거죠. 우리 한국이 아니라 일본 선수단으로 갔으니까요. 그 다음에 1940년은 원래 아시아 최초의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일본 도쿄에서 하려고 했는데요. 1937년에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일본이 하계올림픽 개최권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핀란드 헬싱키로 하계올림픽 개최지가 변경이 됐지만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1940년 헬싱키 하계올림픽은 개최를 못했지만 대는 사용을 했죠. 제12회 대회였는데 헬싱키에서 개최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4년 후인 1944년에는 여전히 제2차 세계대전이 계속 진행 중이었는데요. 영국 런던에서 하려고 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지 않아서 결국은 또 개최를 못했지만 제13회 대회라는 대는 사용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계올림픽은 개최를 못해도 대를 사용합니다. 반면에 동계올림픽은 개최를 못하면 대를 사용을 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1945년 4월 12일 날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연합국을 승리로 이끌어 왔었는데요. 1945년 4월 12일에 뇌출혈로 사망하고 18일 후인 4월 30일에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이 권총 자살하고 5월 8일에 독일이 미국, 프랑스, 영국을 상대로 항복하고 5월 9일에는 독일이 소련을 상대로 항복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의 유럽 전선이 종전이 됐지만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서 계속 항복을 하지 않고 결사항전하니까 1945년 7월 16일 미국의 뉴멕시코에서 인류 최초의 핵실험인 원자폭탄 핵실험에 성공하죠. 이른바 맨해튼 프로젝트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에서 미국이 성공을 해서 원자폭탄을 확보하고 열흘 후인 1945년 7월 26일에 포스담 선언을 통해서 일본에게 최후의 통첩을 하죠. 일본은 즉각적으로 항복하지 않으면 즉각적인 파멸이 있을 뿐이다라고 최후의 통첩을 포스담 선언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항복하지 않으니까 8월 6일에 일본의 히로시마에 인류 최초의 우라늄 핵폭탄인 리틀보이를 투하했고 그래도 항복하지 않으니까 8월 9일은 인류 최초의 플루토늄 원자폭탄인 펜맨을 나가사키에 투하하니까 그때서야 6.15인 8월 15일에 항복을 해서 2차 세계대전에 태평양 전쟁도 종전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도 해방을 맞이했다라는 역사를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로부터 3년 후인 1948년에는 우리 대한민국도 정부가 수립이 됐는데요. 그보다 약간 이런 시점인 1945년 1948년에는 1944년에 하계 올림픽을 개최하지 못했던 런던에서 바로 1948년 하계 올림픽 대회를 개최를 했고요.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1948년에 정부 수립하고 이제 태극기를 달고 출전을 했는데요. 그래서 48년 하계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올림픽 역사상 최초의 메달이 나왔습니다. 그게 복싱에서 동메달 하나, 또 역도에서 동메달 하나 이런 식으로 동메달 2개를 획득해서 종합 32등이었습니다. 종합 성적이 32등. 그게 우리 대한민국 올림픽 참가 역사상 최초의 메달입니다. 복싱 동메달 하나, 역도 동메달 하나, 종합 성적 32등입니다. 그 다음에 1952년에는 이제 핀란드 헬싱키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렸는데요. 6.25 한국전쟁 당시입니다. 제가 계속 시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선을 저기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8시 45분이니까 12분 정도 더 찍겠습니다. 자, 그래서 1952년 헬싱키 올림픽은 뭐가 유명하냐면 마라톤에 있어서 전설적인 인물이 체코의 마라톤 전설인 에밀 자토팩인데요. 그분이 근대 올림픽 역사상 육상 장거리 3관왕 유일한 사람입니다. 근대 올림픽 역사상 유일한 육상 장거리 3관왕, 마라톤 풀코스 10km, 5km 이 세 부문을 다 금메달 3관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인하고 출생 연월일이 똑같습니다. 자신의 부인과 출생 연월일이 동일한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런데 그 체코의 마라톤의 전설 인간 기관차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에밀 자토팩은 1952년 핀란드 헬싱키 하계 올림픽 대회에서 마라톤 풀코스 10km, 5km 3관왕 금메달을 땄고요. 부인도 생년월일이 같은 부인도 여자 창던지기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대 올림픽 역사상 전무후무한 케이스입니다. 자, 그 부인이 창던지기 금메달 딸 때 남편이 5km에서 금메달 땄습니다. 근대 올림픽 역사상 같은 날 각각 다른 종목에서 부부가 금메달을 딴 경우는 근대 올림픽 역사상 전무후무합니다. 자, 그게 1952년 핀란드 헬싱키 올림픽이고요. 그 다음에 56년은 호주의 멜버른인데요. 그때 말 타는 다크 호스 할 때 말 타기 할 때 호스죠. 말의 방역 문제로 인해 가지고 호주 1956년 멜버른 올림픽에서는 승마 경기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됐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승마 종목은 개최했고요. 나머지는 다 호주의 멜버른에서 1956년 멜버른 올림픽 경기가 있었고요. 1960년에는 이탈리아 로마 올림픽에서는 바로 에티오피아의 전설 맨발의 마라토너 비길라 아베베 선수가 1960년 이탈리아 로마 하계 올림픽에서 맨발로 달려가지고 올림픽 마라톤 우승을 했고요. 1964년에는 이제 도쿄 하계 올림픽에서 그 비길라 아베베가 또 출전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디다스가 후원을 해가지고 저 아디다스 신발을 착용하고 달려서 마라톤 2연패를 했습니다. 근대 올림픽 역사상 마라톤 2연패를 했던 케이스가 3번 있습니다. 그게 1960년 로마, 1964년 도쿄, 바로 에티오피아의